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완벽한 유토피아를 방금 비단 위에 그려냈다고요. 그 험준한 현실의 산맥을 다 넘고 넘어서 마침내 복숭아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시각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눈부신 꿈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막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 방 안의 사람들이요. 상당수가 머지않아서 가장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학살극의 희생양, 그리고 가해자로 나뉘게 될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와, 아주 섬뜩하면서도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그 가장 완벽한 도피처를 꿈꿨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잔혹한 현실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던 시점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서 해체해볼 자료들이 바로 그 기막힌 모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책상 위에 올려둔 자료가 총 4가지죠. 맞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거대한 산수화, 몽유도원도의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둘러싸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자, 깐깐한 학자, 또 천재 화가가 나눈 대화를 기록한 문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네요. 그 학자 최양의 삶을 극명하게 엇갈린 시선으로 담아낸 백과사전 기록, 그리고 화가 안견을 향한 국가의 엄격한 지시사항이 담긴 예조의 전지, 즉 왕명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안견이 사흘 만에 그려낸 이 아름다운 꿈의 세계가 역설적으로 가장 치열하고 잔혹했던 현실의 인간들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그 이면을 파헤치는 겁니다. 이 4가지 자료를 교차해서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명작의 탄생 비화를 넘어서는 아주 거대한 구조가 보입니다. 거대한 구조요? 네,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라는 왕자가 꾼 낭만적인 꿈의 기록이잖아요. 하지만 이 비단 두루마리가 어떻게 당대 권력의 위태로운 지형도이자 그들이 치열하게 생존해야 했던 심리적 장부 역할을 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 거대한 그림의 흐름을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평범한 풍경화처럼 중안의 시선이 꽂히는 구조가 아니죠. 맞아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파노라마 카메라가 이동하듯이 시각적인 흐름이 전개되잖아요. 네, 그림 출발점인 왼쪽을 딱 보면 시야가 꽉 막혀 있습니다. 뾰족하고 기괴한 바위산들이 아주 험준하게 솟아 있거든요.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막 숨막히는 현실의 장벽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그런 압도적인 무게감이 느껴지다가 시선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그 험한 산세가 스르륵 풀립니다. 시야가 확 트이면서요? 맞습니다. 부드러운 안개 너머로 복숭아꽃이 만발한 넓고 평화로운 공간, 완벽한 도원이 펼쳐지는 거죠. 와, 숨막히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완벽한 이상향으로 도달하는 극적인 서사네요. 안평대군이 그 현실의 중압감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숨쉴 공간을 찾고 있었는지 심리 상태가 붓질 방향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시간을 돌려서 1447년 경묘년 초여름에 부용정이라는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 안에는 안평대군이 이 비단 두루마리를 3번이나 펼쳐보면서 자기 꿈에 막 흠뻑 취해 있습니다. 그때 학자 최양이 방으로 들어오죠. 이 최양이라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인 안평대군보다 9살이나 위였고요. 심지어 왕자가 직접 몸을 돌려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출 만큼 아주 무게감 있는 집현전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2사람의 만남에서 아주 흥미로운 충돌이 발생합니다. 어떤 충돌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왕자가 자신의 원대한 꿈을 그려낸 작품을 보여줄 때 감성적인 찬사를 보냈겠죠. 과연 전하의 꿈답게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라거나 복숭아꽃이 참 화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아부도 좀 섞어가면서요. 네. 근데 문헌에 기록된 최항의 반응을 보면요. 그의 시선은 감상주의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기계적으로 분해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저도 자료 읽다가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최양은 막 산의 흐름이 어떻게 꺾이는지, 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붓의 전환점이라던가 안개의 밀도 분포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죠. 그니까요. 안평대군이 꿈의 낭만에 젖어 있을 때 최양은 복숭아 숲을 짚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멀고 가까운 복숭아 나무 숲에 붉은 노을이 찼다고 해야 합니다. 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 묻죠. 그때 돌아오는 대답이 진짜 압권입니다. 안개가 먼저 있고 빛이 뒤에 있으니 노을입니다. 와, 이거 요즘 말로 하면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거의 디지털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뜯어보거나 3D 그래픽 엔진의 레이트레이싱 구조를 분석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하하, 레이트레이싱이요? 네. 광원의 각도랑 안개 입자의 렌더링 순서를 보아하니 이건 노을이 세팅된 결과값입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 비유를 조금 더 밀어붙여 보자면 최양은 이 그림이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간파한 데이터 분석가였던 셈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색채나 감정에 현혹되지 않고 현상을 지탱하는 뼈대와 인과관계를 꿰뚫어본 겁니다. 안평대군이 오죽하면 그림을 마치 문장처럼 읽어낸다면 혀를 내둘렀겠습니까? 최양의 그런 뼈대 집착 아니면 원칙주의적인 성향은 안평대군의 글씨를 평가할 때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림 앞부분에 안평대군이 직접 쓴 서문이 있고 뒤이어 문인들이 찬시를 덧붙여야 하는 순서였잖아요. 네, 최양에게 안평대군의 글씨를 어떻게 칭할지 묻자 그가 수구가이, 즉 훌륭한 글씨로 써내고 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답합니다. 전하의 칭호나 이름을 직접 올리지 않고요. 이 대목에서 최양이라는 인물의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스탠스가 명확해집니다. 안평대군이 짐짓 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냐고 묻거든요. 네, 그때 최양은 전하의 글은 이름보다 문장으로 남는 것이 옳다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왕자를 자기 페이스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네요. 구조 안으로 편입시킨 거죠. 왕자의 권력이나 신분에 맹목적으로 아부하는 대신에 그 문장의 질서와 연장자의 예법이라는 사대부의 엄격한 시스템 안에 왕자를 배치한 겁니다. 와, 권력자의 감정이나 친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논리의 영역을 우선시했다는 거네요. 네, 최양이 얼마나 냉철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분석과 최양이 그림의 구조적 뼈대를 완벽하게 짚어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뼈대를 직접 설계하고 코딩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천재화가 안견이죠. 네, 문헌에서 최양이 안견을 사람 이름 대신에 호두, 즉 붓끝이라고 부르잖아요. 호두가 이내 설리발 비단 위에 분 놀렸네 라는 최양의 표현은 안견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안견을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도구, 그 자체로 본 거네요. 네, 극도로 정교하게 대상의 본질을 화면 위에 구현해내는 붓 그 자체로 본 겁니다. 근데 그 완벽한 도구, 안견이 직접 방에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안견이 자신이 그림에 남긴 아주 미세한 디테일을 설명하잖아요. 붉은 절벽 아래에 찍은 작은 먹점 하나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점을 제일 마지막에 찍은 이유를 묻자 안견이 대답하죠. 전하의 꿈에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은 먼저 있었고 바람은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라고요. 네. 보이지 않는 꿈속의 바람을 시각화하려고 마지막 마침표로 먹점을 딱 찍었다니 이건 철저한 계산을 뛰어넘는 천재 예술가의 낭만적인 직관 아닌가요? 시각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극치의 순간이죠. 거대한 산의 흐름과 공간감이 그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진동하면서 진짜 바람이 부는 듯한 생명력을 얻게 된 거니까요. 대박이죠, 진짜. 하지만 안견이라는 인물이 그저 영감에 취해서 바람을 그리는 낭만적인 자유로운 영혼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다음 자료, 예조의 전지를 보면 당대 화가들이 처했던 현실의 메커니즘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그 자료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유토피아에 바람을 불어넣었던 그 낭만적인 화가 안견이 공식 문서에서는 호군이라는 무관직함을 달고 있어요. 네, 군인 신분이었던 거죠. 게다가 국가부서인 예조에서 그에게 내린 명령이 낭만이랑은 아주 멉니다. 동궁 의장도, 그러니까 왕세자의 행체에 쓰이는 온갖 깃발과 의장품들을 법도와 규격에 맞게 다시 그려라. 그리고 그걸 매뉴얼화해서 장부로 인수인계하라는 지시였죠. 유자재로 다루던 손이 현실로 돌아와서는 깃발의 가로세로 비율을 자로 된 듯이 맞추고 국가의례에 획일화된 도면을 그리는 기술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들의 생존 방식과 직결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시 화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적인 아티스트가 아니었거든요. 예술가가 아니었군요. 네, 그들은 국가의 시각적 기록과 의례를 담당하는 기술 관료였습니다. 호군이라는 무관 직함을 달고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왜 굳이 무관직함을 준 거죠?
도화서에는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화원들에게 무관직인 채아직, 그러니까 근무할 때만 녹봉을 받는 임시직을 주어서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 그림을 그리는 대가로 국방부의 임시 타이틀을 빌려서 월급을 받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안견은 철저하게 국가의 법도와 매뉴얼을 따르고 대상의 비례와 구조를 오차없이 재현해내는 혹독한 실무 훈련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안평대군의 그 방대하고 복잡한 목유도 원도를 단 사흘 만에, 그것도 시각적으로 전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구조로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자유로운 천재여서가 아니라 국가 최고 수준의 기술 매뉴얼을 다루는 관료였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붉은 절벽 아래의 바람의 점도 다르게 보여요. 즉흥적으로 뚝 찍은 낭만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라는 거죠. 네, 안개가 세팅되고 빛이 렌더링된 이후에 화면의 전체적인 균형과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좌표에 찍어 넣은 최종 매개 변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아주 타당한 분석입니다. 자, 그럼 안견의 붓끝이 그런 완벽한 구조 안에서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면 이번엔 최양의 붓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볼 차례입니다. 네. 두 사람의 대화 후반부로 가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지잖아요. 안평대군이 묻죠. 그대는 도원을 믿습니까? 그러자 최양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죠. 네, 믿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현실에 너무 오래 얽매여 있으면 마음속에 저런 산을 하나쯤 세워야 할 뿐입니다. 라고요. 도원이 실제한다고 믿지도 않고 저 환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최양은 찬시를 써내려 간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최양은 그림 밖에서 불어오는 진짜 현실의 바람을 이미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바람이요? 네, 문헌의 기록처럼 그는 정변의 냄새, 권력의 미세한 균열, 그리고 낭만적인 꿈에 빠진 안평대군과 다른 왕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태로운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스몬한 면의 문인이 찬시를 담겼는데 최양의 시가 가장 뼈대가 단단하면서도 묘하게 서늘한 이유가 그거군요. 환상에 안 취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는 시고를 통해 왕자의 마음이 무너질 자리, 즉 권력의 무상함까지 미리 적어두었던 거죠. 와, 도원을 믿지 않았던 최양의 그 서늘한 현실 감각은 그의 이후 삶을 살펴보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증명이 됩니다. 백과사전에 기록된 스펙을 보면 정말 놀랍죠. 입이 떡 벌어져요. 1434년에 장원급제를 하고 무려 18년 동안 집현전의 에이스로 활약하잖아요. 훈민정음 창제, 경국대전 편찬 같은 조선의 근간을 세우는 굵직한 프로젝트에 다 참여하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완벽한 천재 엘리트의 삶입니다. 근데 1453년에 역사의 수레바퀴가 피투성이가 되는 계유정난이 터집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압박하고 친동생인 안평대군을 사사하면서 권력을 찬탈한 아주 잔혹한 정변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한가운데서 최양이 놀랍게도 수충위사 협찬 정난공신 1등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게 진짜 역사적 아이러니죠. 아니, 함께 비단 그림을 보면서 도원의 꿈을 논하던 안평대군이 비참하게 사약을 받고 죽어갈 때 최양은 그를 죽인 세력의 1등 공신이 돼서 훗날 영의정까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 최양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텍스트가 공존하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랑 부정적인 평가요? 네,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보면요. 서거정을 비롯한 당대의 인물들은 최양을 완벽한 관료로 칭송합니다. 그는 무려 40여 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탄핵을 받지 않은 청백리였다고요. 와, 40년 동안 탄핵을 안 받았다고요? 그 피바람이 불고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는 조선의 조정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늘 겸손하고 단정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흠결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종실록의 졸기, 그러니까 사망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그야말로 혹평의 연속입니다.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물쭈물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줏대가 없다는 거네요. 심지어 도덕성이 중시되는 사대부에게 치명적인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하죠. 아내의 기세에 눌려서 줏대 없이 지냈고 자녀들 혼사 치를 때도 가문의 인품보다 상대방 재산만 탐했다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네,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평가가 나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성인군자급 청백리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 밝히고 줏대 없는 기회주의자라니.
이것이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정치적 맥락에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최양은 수양대군의 집권을 도운 훈구 대신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네요. 반면에 성종실록의 기록을 주도한 이들은 새롭게 조정에 진출하면서 기존 훈구 세력을 부패한 권력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신진 살림 세력이었죠. 아, 살림 세력의 입장에서는 최양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살림 세력에게 최양 같은 인물은 도덕적 명분보다는 권력의 흐름에 순응해서 살아남은 타협주의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도덕성 공격을 통해 그를 깎아내린 거죠. 그렇다면 진실은 어느 쪽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유도 원도를 보고 안개와 빛의 역학관계를 단번에 짚어냈던 최향. 네. 그는 정말 40년 동안 먼지 한 톨 묻히지 않은 순백의 학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면 꺾이는 산맥과 안개의 밀도를 읽어내듯이 현실 권력의 이동 경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낸 처세의 달인이었을까요? 자신의 본심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남는 데 최적화된 인물이었을 수도 있죠. 저희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겠지만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진실이든 그가 몽유도 원도의 아름다운 환상에 취하지 않고 냉혹한 현실의 구조를 직시했기에 그 피바람 속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은 명확하네요. 낭만적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했던 안평대군은 결국 현실의 권력 투쟁을 버텨내지 못하고 형제의 손에 파멸하고 말았잖아요. 네.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감정만으로는 현실의 날카로운 바위산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한 셈입니다. 자, 이제 15세기의 조선에서 빠져나와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와 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만의 도원이 있을 겁니다. 숨막히는 평일 업무를 견디게 해주는 퇴근 후에 맥주 한 캔이나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요. 주말마다 몰입하는 취미생활이나 1년을 버티는 원동력인 여름휴가일 수도 있죠.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스트레스와 경쟁이라는 현실의 바위산을 넘어서 잠시나마 그 평화로운 도원으로 도피하곤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최항이 남긴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세워둔 그 아름다운 산은 결코 영원한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면 우리는 결국 안개가 거친 험준한 현실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치열하게 생존해내야만 하니까요.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몽유도원도는 단순한 천재 화가의 마스터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시대의 모순을 담은 생생한 거울이죠. 가혹한 현실을 잇기 위해 불가능한 이상향을 꿈꾸다 쓰러져간 왕자 안평대군. 그리고 그 낭만적인 꿈을 가장 차갑고 엄격한 국가의 기술 매뉴얼로 완벽하게 렌더링해낸 실무 관료 안견. 마지막으로 그 눈부신 환상의 허상을 단번에 꿰뚫어보고 가장 냉혹한 생존의 법칙을 따라 현실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학자 최양. 이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과 처절한 생존 방식이 한 장의 얇은 비단 위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숭아 꼭틱이 숨겨진 몽유도원도의 진짜 민낯인 거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중에 박물관 유리관 너머로 몽유도원도를 다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신비로운 안개와 아름다운 꽃잎들 사이로 막 생존에 대한 처절함이 보이겠죠. 네, 권력을 향한 두려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계산, 그리고 허망하게 부서진 꿈의 파편들이 막 어렁거리는 걸 피할 수 없겠네요.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기 전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기록에 따르면 화가 안견 역시 최악 못지않은 기민함으로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훗날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직전에 안견이 일부러 안평대군이 아끼는 먹을 훔쳐서 그의 눈밖에 났다는 아주 유명한 야사가 전해지거든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요. 네, 그 덕분에 안평대군 주변 인물들이 몰살당할 때 안견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다시 몽유도원도의 마지막 붓질로 돌아가 봅시다. 붉은 절벽 아래에 찍었다는 그 바람을 의미하는 작은 먹점 하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철저한 기술 관료이자 현실의 구조를 꿰뚫고 있던 그가 찍은 그 점은 과연 단순히 그림 속 유토피아에 불어오는 평화로운 봄바람이었을까요? 설마. 아니면 머지않아 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자들의 목숨을 무참히 쓸어버릴 거대하고 핏빛 어린 현실의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예고한 한 예술가의 소름 돋는 서명은 아니었을까요? 와. 여러분의 마음속 도원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